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프랑스 나치 협력 처형 장기화되자 민심 돌아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봐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자 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사람이 1,500명, 수감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나치를 찬양한 언론인들은 총살로 단죄됐는데 왜 언론인에게만 가혹하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몇 년간 청산하다 사회당은 의석을 잃었고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는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친일파 청산을 했나요? 우린 해방 후 친일 법적 처벌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문정부가 과거사 청산만 하다가 민심을 잃으면 그럼 조선일보 신나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해줍니까? 적폐청산을 더 해라 해야지. 그러다가 민심 다 잃게. 그냥 적폐청산 그만하자고 하세요. 조선일보는. 프랑스 끌고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중에 21명 정도는 구체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이후에. 저희 명단이 나가도 되나요, 방송에? 이거 이미 보도된 겁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등 어제 JTBC에서도 보도가 된 건데 이제 21명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진보적인 판사로 분류된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이후에 이제 중요한 부서에는 가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랙리스트라고 적혀 있지 않은 거죠. 그럼 과연 블랙리스트가 없는 거냐? 이 부분은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누가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리스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판사들의 성향을 분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있었다고 보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으로 본다면 없는 거죠. 신상조사위원회 두 번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당초에 이야기했었던 또 생각했었던, 그리고 그 전 단계의 1차 조사의 그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탄희 판사가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생각했던 그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진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원 행정처의 다른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료의 형태로 이제 나오면서 이것도 문제다. 그렇게 발표를 이제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우리 정치권이 대선을 놓고서 과거의 여야 간의 이런 대결이나 이 교체가 아니라 보수 진보 진영 대결로 이렇게 가면서 모든 사회가 이제 진영화되고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그 형태로 되어 왔는데, 드디어 이제 사법부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닌가. 정치 바람 또는 진영 바람, 이념 바람에 사법부도 이제 휩쓸리는 건 아닌가. 물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원래부터 그런 소지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사법부 내에 인사를 둘러싼 갈등, 또 행정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제기나 불만, 거기다가 판사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성품 이런 것까지 여과 없이 드러나가지고 거의 대란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 최 전 의원이 말씀하신 제목에 블랙리스트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게 블랙리스트랑 마찬가지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전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제 평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나 역할 또 기여 이런 것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인사와 관계없는 뒷조사라든가 뭐 사생활 캐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의 재판 그 실적이라든가 또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그것과 관계된 또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는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건 모든 기관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반론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60명의 성향을 쭉 분석을 한 건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그중에 21명 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했는데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형사부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판사가 계셔도 그 명단 안에 들어 있으면 못 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향을 분류했고 성향에 따라 중요한 부서에는 갈 수 없었다. 그럼 이게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블랙리스트가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저는 뭐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 법원 행정처장의 PC를 열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700여 개의 문건을 못 열어봤는데 그중에 300개는 이미 파일이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상조사위 차원에서는 그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지점이 좀 저는 앞으로 좀 어려운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720개 정도의 파일을 열어봐야 진상이 드러나는데 그 파일을 여는 것에 전 법원 행정처장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는 그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는데 그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 파일 속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하드디스크 안의 내용들 검색어를 한 40개 정도 넣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원래 행정처 담당 판사나 이런 데서 그 동의 안 한 거거든요. 네. 그 인수인계하는 것도 동의 안 하고 그것도 열어보는 거 동의 안 했는데 그냥 강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비밀 장치돼 있고 또 암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술적으로 다 뚫어가지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에서 동의 안 하니까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뭐 모르죠. 뭐 모르는데 만약 열어본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대체로 이번에 나왔던 것들하고 유사한 내용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거기서 뭐 크게 경천동기할 만한 것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아니겠는가. 하고 이번에 추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공개한 걸 보면 대체로 행정처에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된다는 게 뭐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유의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 기존의 거는 그 동의가 없었는데도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해서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PC 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 한 언론에서는 추가조사위원회가 PC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흔적을 없애는 이른바 기술적인 용어로 디가우징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검찰에 고발돼 있으니 검찰이 이제 오늘 수사 부서를 배당하고 검찰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들은 일부 언론들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 제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사법부가 더 곤혹스럽게 하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면 열어보는 거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열어보도록 일단 전 법원 행정처장이 동의를 해서 이 열어본다 안 본다라는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정말 가지 잡고 흔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언론사에서 했다는 의혹 제기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을 이제 사법부의 수장도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다면 그 열어보지 못한 720여 개의 파일도 열어보고 그다음에 삭제된 파일에 대한 의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삭제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삭제된 파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복원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 수사가 개입되기 전에 법원 자체적인 합의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슈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때 청와대가 알아보고 했다, 개입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밝힌 부분, 이 부분이 다시 또 논쟁입니다. 이건 어떤 입장에서 보셨습니까? 그건 추가조사위원회가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요. 추가조사위원회가 사실은 무리해서 이번에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때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해서 블랙리스트 없다고 물론 이제 그 파일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조사를 끝인 끝에 블랙리스트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전제로 해가지고 그 위법 논란을 갖다가 무릅쓰고 강제로 그걸 압수하고 그걸 또 열어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니까 사실 좀 무색했겠죠. 말하자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부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그 과정에서 판사들끼리 막말하면서 싸우고 쌍욕하면서 싸우는 거 보면 국민들이 완전히 판사들이 법원이 저랬던가 하고 완전히 이렇게 법원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열어보니까 없더라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 가지고 조금 필요 이상으로 사찰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개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또 언론 보도 과정에서 그게 또 정폭이 돼가지고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은 저쪽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이미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대법관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판이 이렇게 됐다. 전원 합의체 안 할 걸 전원 합의체하고 또 그 기각해서 내려보내게 됐다라고 돼버리니까 밑에서 판사들이 이렇게 들끓고 이렇게 판사나 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위에서 최고법관들이 볼 때는 사실 기가 난찰 노릇인데 그게 최고법관들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대법관들까지 똑같은 혐의를 지금 뒤집어 쓰게 됐으니까 이분들은 진짜 이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한테도 직접 말은 안 했지만은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이게 법원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법관들 사이에서 쌍욕이 오가고 막말이 오갔다는 건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혹시 가짜뉴스로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본 바가 이런 거 다 언론 다 보도됐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일부 언론이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님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물타기를 해도 좀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블랙리스트가 이게 있었다. 이게 블랙리스트 이렇게 하고 명단을 만들어야 블랙리스트냐.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와 함께 밝혀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개입함으로써 상권 분립을 훼손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다시 한 것입니다. 조사위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닙니까? 상권 분립을 훼손한 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 민정수석인 김영한 수첩에 보면 이게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해졌다. 공룡화됐다. 그래서 건수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길들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월호를 언급한 군산지법의 판사에 대해서 재임용 과정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압박해라. 실제로 보수단체가 인사압박성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남지법의 그 한 판사는 원세훈 1심 판결이 그 댓글 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선거법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록위마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게 비법관이다. 직무 배제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의 감봉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던
김 전 실장의 사법부를 농락하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메모가 실제로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은 정말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는 그 댓글에 대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유를 받았고요. 2심에 가서는 선거 개입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법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정치 관여하고 댓글, 선거법 전부 이게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법원 판결이 뭐 그때마다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정황 증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사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고 또 저는 대법관 전원이 성명 발표한 거는 이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세요.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해서 전원 하이브로 보내고 뭐 이런 것이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7분이 그 당시에 있던 분이 7분이 남아 계신데 뭐 저는 그 정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대법관님들한테 일일이 알렸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법원 전 행정처장이 답해야 될 일이지 조사위가 답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반론 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최 의원님한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욕설 부분은 진보 판사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가 만든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그 글을 그대로 언론에 보도한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따로 취재한 게 아니고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욕설한 걸 잘했지. 뭐 저도 사실 그거 보고서 완전히 이게 기도 안 차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진짜 한심한 것들이었는데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그것도 다 블랙리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이번에 이 사태 과정에서 양성태 적폐, 양성태 밑에 있었던 누구 적폐, 누구 떠나가야 될 사람, 누구 안 돼. 이런 거 이름 실명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적폐고 마음속에 블랙리스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블랙리스트라고 이름 적어서 적지 않더라도 그런 유행의 것이 다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이쪽도 똑같이 저쪽은 안 될 사람, 거부하는 사람, 비토하는 사람들 다 명단 다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 문제 삼아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상권 분립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청와대뿐만 아니고 정부든 국회조차도 뭐 법원의 재판이나 그 검찰 수사나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그 알아보는 걸 넘어서 가지고 개입하거나 또 인사의 그 지렛대를 가지고 그 의사의 그 결정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다른 약점 가지고 또 영향력 행사하거나 그 검찰 수사든 그 판사의 재판이든 그렇게 할 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사법부 같은 경우는 재판의 독립이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 안에는 보면은 청와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는 된 것은 증거가 없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법원 행정처장이나 그 내부에서도 전화 받은 일 없고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에서도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보수 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 판사도 있고 전원이 13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양쪽 다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제 사법부의 수장과 그 수장과 같이 사법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법원 행정처가 갖고 있는 명단하고 그 일부 판사들이 이 사람이 적폐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쪽에서 부당한 인사를 할 수 있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 젊은 판사들이 누구를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가지고 있었다면 블랙리스트는 그거야말로 블랙리스트인 거라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관님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관님들은
정말 그 개인적인 소신과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의 요청과 대법관님의 판단들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치한 경우라도 청와대가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건 삼권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도 여전히 그 사법부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대다수 판사님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화된 판사들이 존재해서 그게 법원 행정처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혼란은 빨리 종식되고 그게 법원 내부의 합의에 의해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벌어진 이 사태가 짧게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제가 볼 때 사법부 대란에 가까운 사태가 지금 벌어져서 걱정이 되는데, 기왕 그렇게 된 바에는 사법부가 판사 개개인이 내부 외부 또 어떤 인사 어디에도 또 이념 정치 신경 안 쓰고 양심과 또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최고의 가치 쪽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개혁을 하는 계기를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은 많이 엇갈립니다만은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조근조근 토론해 주신 모습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이 좁혀지기도 하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공감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정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1일 법정 드라마.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태가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이 잘 안 다루네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저는 3일 연속으로. 네. 네. 다른 뉴스 많은데 다른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뤄서 네. 또 다루려고요. 저만 아침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가 얼마나 재밌는지 네. 기자들이 구해서 안 읽으시나 봐요.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예.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특히 별지가 재밌습니다. 네. 예, 별지. 그러니까 이 별지라는 게 뭐냐면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인용을 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건들을 별도의 그 문건으로 만들어서 첨부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별지가 한 50몇 페이지 됐는데요.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문구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송모 판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한 걸 보면 본인이 이걸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알 거예요. 봤을까요, 이미?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재판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만날 일은 없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예, 당분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판 네. 보직이 아니군요. 네. 자, 낄 때 안 낄 때 뭐 이런 거 표현도 등장하고 뭐 하여튼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예. 아예 별도로 이 송모 판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 분석하게 된 이유가 자유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이라면 이제 법원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을 말합니다. 글 썼다고 이거 분석한 거예요. 글 예. 썼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야. 이제 여러 개를 쓰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프로필을 별첨했다라고 했는데 그 별첨 자료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알죠. 연수원 34기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네. 이 문구는 어디에 나오냐면 별도의 문건에서 나옵니다. 이 송 판사가 워낙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현 활동 방식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읽다가 느낀 거, 이거 간첩 분석하듯이 분석해놨어요. 맞아요. 예.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쓰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예전에 MBC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측에서 노동조합, 뭐라 그래야 되죠? 분쇄. 예. 예. 그때 이제 그 노조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송 판사에 대해서 이 문건에서 성향을 딱 표현을 했는데 아까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적나라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색된 문건에서만 이게 나온 거지 사실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좀 몇 번 썼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다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보고서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계속 글을 쓰니까 했는데 이 문건 자체는 2015년 1, 2월경에 작성이 된 건데 2009년 3월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6, 7년간 이 썼던 글을 전부 분석을 한 겁니다. 야, 이거 할 일이 되게 없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동기인 유모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 송 판사는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 수립 등에 더 밝음.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연구회를 탈퇴함. 그렇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연구회 탈퇴함.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건 아닌데 탈퇴한 건 맞는데 요건 아니고 근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하는 거는 대충 맞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선동과 기질 뭐 예, 이런 그런 거. 표현이 있습니다. 선동과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어서 이슈 발생하면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크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3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건엔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 가능한 대응 방안 1. 무시 전략. 무시하자. 2. 일부 설명 전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설명 전략.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말고 일부만 설명하자. 이런 식으로. 다 알게 되면 또 덤비니까. 그러니까요. 중요 사안의 일부만 설명해서 잘 모르게 한다.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몇 기가 번 차서. 웃었어요. 몇 기가 번 차서. 웃었어요. 야, 예. 이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인데 사법고시를 치고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 가서 모여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법원 행정처에 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나? 이건 이제 또 개인에 관한 거고요. 네. 요 며칠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 판사들이 모여서 카페를 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내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음에 자체적으로 네. 본인들끼리 예 카페를 열었어요. 예. 근데 거길 또 들어가요. 예,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 카페는 개설된 게 2014년 10월 24일 날 개설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015년 현재 회원이 380여 명이다. 원래는 40명에서 이렇게 늘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죠. 네. 예, 긴장이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대응하려고 했느냐. 먼저 카페 폐쇄를 유도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모 부장판사 사태를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거고. 그렇죠. 너도 잘리고 싶어? 그렇죠. 두 번째, 회원으로 가장해서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게시한다. 관련해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 참네. 예, 그렇게 하면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를 유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개설자가 여성이거든요. 네. 여성 판사 이분은 금방 드러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알잖아, 이정열 부장판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나쁜 사례로.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들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를 전달한다. 이거 굉장히 웃겨요. 예,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 또 재밌는 문건이 하나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카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징계를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관 윤리 강령들을 쭉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권고 의견 5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권고 의견 5호에서 5호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권고 의견 제5호는 우리법 연구회를 타깃으로 마련된 의견이다. 그래서 아예 특정 연구회를 타깃으로 강령을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들이.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네. 없으니까 규정을 아예 만들어낸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가능한 조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5호, 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협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뒷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캐고 그리고 네. 협박을 하고 자기들 뜻과 다른 판사들은 이제 압력을 가하고 혹은 행사재판에서 배제하고 예. 그리고 사찰하고 실행에 옮긴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런 문건을 작성한 사람, 이런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사람, 네. 그 수장, 양수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은 사법부 통째로 와서 압수수색해라. 이건 안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몇몇 사람은 사법부가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모냥 빠지니까. 그 판사들의 모양 빠지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런 내부 분위기는 없습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에서 확실히 뿌리 뽑고 가자라는 판사들의 내부 의견은 없어요? 지금 뭐 여기 그 사찰당해가지고 문건에 나오는 차성한 판사 같은 경우에 네.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실명 네. 공개하고요.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한테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거나 그때 고발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차상원 판사의 의견인데 제 말은 예. 그런 의견에 다른 판사들이 사실 동조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그렇죠. 대법원장이 이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승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지금 어제 김명수 어떻게 대법원 믿느냐는 그 불신의 골자는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아, 나중에.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예. 임명이 됐었거든요. 예. 초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 민주적인 여러 예. 절차들을 시도하고 정말 소송법에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예. 그 전파를 하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 협박을 했죠. 물러나라고. 예. 그리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공개하겠다. 예.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 충성 맹세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법원 내 그건 소문. 그렇다 치고. 법원 내 소문이군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180도 돌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법원 행정처에 소위 말하는 기레기 유사급의 이 판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아니, 근데-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도 겪어봤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예. 저 사람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거 이용훈 꼴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정권이 네.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한 200년은 해야죠. 이제. 제 말은 예. 그 사이에 4년 이내에 이 문제를 4년까지 끌 것도 없이 올해 내에 이 문제는 해야죠. 처리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신뢰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반인 게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믿고 좀 기다려달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측. 그 다음에 아니다. 결국은 똑같을 거다. 검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체 조사로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절반은 되는군요. 판사들도 대략. 대략 그렇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소수 목소리가 어차피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근데 있어요? 문제는 예. 이 검찰도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이런 사건 수사를 검찰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판사들이 많이 수사 대상이 됐었는데 예.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예. 실제 재판에서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실제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도. 법원에 밑보이게 된다. 그렇죠. 그 검사 개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특별 검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예. 아예 이제 밖에 변호사 옷 벗고 변호사 된 분들을 근데 그게 그럼 일이 너무 커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커지죠. 게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이거 수사를 할 거냐 조사를 할 거냐 이것도 뭐 하나의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애청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PC 강제 개봉하려면 영장 발부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치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이거 영장 내주겠습니까? 그것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예 제가 이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 정말 소수의 목소리지만 주장했었는데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된다. 이 판사들 못 믿는다. 근데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새로운 제도까지 등장하게 너무 되면 커지긴 하는데 논란이 너무 커져요. 그냥 검찰로 가죠. 바로. 그러니까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문서 작성 라인이 있었던 사람 딱 특정해가지고 몇 명은 딱
수사 의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것도 치욕이니까 사법부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하지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법부가 아니라 어떤 안 조직이든 돼요. 스스로는 못 하거든요. 그럼요. 아는 사람이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거고 외부 힘을 빌리는 건데 이거는 그럼요. 밖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네. 저도 일반인인데. 더 이상 판사가 아니시니까. 이거, 대법원장이 이제 어제, 1차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절실 깨닫고 2차 조사한다는데 거기서 강제로 비밀번호 못 열고 파일 전체 검색 못하면 수사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그리고 하나 이제 뭐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걸 동원했는데 특히 하드디스크와 SSD인가? SSD. 예. 예. 근데 SSD는 이 저장 매체 특성상 복구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SSD에 저장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SSD까지 제출을 받았는데 그건 복구가 더 힘들더라.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네.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치 구단주. 예, 오늘 들을 말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합니다. 안녕 못합니다. 몇 달 하시다가. 예. 안녕합니까? 왜냐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평화당 당명을 어제 결정해서 예. 오늘 오후 2시 목포 해양대학교 강당에서 전남 발대식을 합니다. 목포가 제 지역구이고 김대중 지역구 아닙니까? 출생지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민주평화당이 창당됐고 예. 이제 그 출발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이 박지원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죠. 몇 달 전부터 말씀하신 개문 발차를 드디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문 발차. 여기에 탑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초반에? 지금 현재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네. 17, 8명? 비례대표는 잘하면은 예. 20명이 넘을 겁니다. 비례대표는 그런데 지금 출당 안 시켜줄 것 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유승민 빼고 대표는 예. 출당시켜줘야 된다 하고 고집덩어리 안철수 대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무엇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아름다운 양보 유명해졌는데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름다운 이별을 택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 오랫동안 하셨지만 한 번도 안철수 대표는 거기 호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좋은 얘기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시장에게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양보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도 양보를 해가지고 떴거든요. 그런데 그 후 행보를 잘못해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면은 다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실 저도 그렇게 같아요.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빼고 나면 15명 정도는 최소한 확실히 의사를 밝혔다. 네, 그렇습니다. 15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제가 오늘 하는 블랙하우스에서 이영주 의원을 모셨는데 사실은 거기서 15명이라고 숫자를 꼭 찍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녹화 때. 15명을 확보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3분 정도의 비례대표가 있고 비례대표는 출당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20명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문 발차하면은 예. 지역구의 민심과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기 지지층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재파 의원들이 예. 그분이 민평당은 안 간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한다. 거기서 한두 명이 우리도 안 간다. 왜 창당을 하느냐 조금 기다려주지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재파 의원들의 충정과 애당심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절벽에다 대고 그걸 몇 번 얘기하지만은 안철수 대표 어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벌기용으로 써먹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건 중재파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오고 그리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자 이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합을 물어보자 라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되면 부결될 것이고 자기는 만약 통합이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곧 비행장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야죠. 그래도 정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전당대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위 중재파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 대여섯 분, 이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쭉 가버린다. 본인들이 얘기를 안 듣고. 그럼 이제 무소속으로 있거나 아니면 민주평화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통합된 당으로 가거나 셋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중재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어제 정동영 전 의장이 박주선, 황교안 의원을 만났는데 26일까지 우리가 28일 날 창당 발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답을 달라. 26일까지.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는 역시 구렁이에요.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고장난 유성기 알아요? 옛날 말이에요. 죽음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벌기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으면은 지금 우리는 젖고 있어요. 완전히 젖으면 벗지도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우리는 창당의 길로 가자 하고 중재파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파들은 중재를 해보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고 하던데. 민주평화당에도 안 가겠다.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심과 호남에 계신 분들은 다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당은 한 사람 빼고는 다 지역구가 다 호남이죠. 저 세 사람 빼고는 세 사람입니까? 아 그렇군요. 26명의 지역구의원 중 23명이 호남이기 때문에 반나 호남 어쩌고 하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23분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통합파 아닙니까? 호남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까운 분 버리죠. 그분이 지금 민주평화당 가칭이 아니죠? 당명을 이렇게 정하신 거죠? 정했는데 아직 창당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가칭이라고 불러야죠. 그런 것도 몰라요? 아는 게 아니 MB 잘한 게 뭐냐고 물는 것이 낫지. 잘못한 건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 없다니까요. 가칭 그러니까 민주 공장장도 아는 게 뭐냐고 물는 게 나아요. 다 모르니까. 가칭 민주평화당. 여기가 최대 23명 정도는 되겠군요. 만약에 다 오면. 근데 그중에서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교섭단체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이별을 안 해주고 비례대표를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국고보조는 안철수 당에서 더 가져갈 수 있지만은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합당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대표를 안 하겠다고 하고
유승민 대표는 본인은 대표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그 노림수 각각 뭐죠? 그게 이제 공동대표 하는 거죠. 눈 감고 아무나 한다니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예. 유승민 대표, 당대표 이런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서 돼요? 안 돼요. TV 토론을 대통령 때 후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지금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유승민 대표는 공동대표 하자. 같이 하자고 계속.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지금 국민이 21세기 국민입니다. 국민이 지도자예요. 그러나 유승민 대표는 나는 보수다. 햇볕 정책 포기해라. 탈호남해라. 백의종군 하면 안 된다. 우리 둘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공동대표 하자.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나는 호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버리고 햇볕 정책을 나는 신봉합니다 하면서 보수의 길로 가고 서울시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의종군 하겠다. 두고 보세요. 공동대표 하지. 공동대표를 할 것이다. 네. 공동대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쇼라니까요. 이 박지원이가 예. 대부분 쇼를 하면은 예. 그래도 그럴듯하게 해요. 나는 생긴 것부터 잘생겼잖아요. 안철수 쇼는 안 먹히는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얼굴 보세요. 웃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환하게 웃어요. 왜 웃어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민주평화당이 창당하는데. 그런데 그 각 언론 보수 언론이든 혹은 YTN 기타 등등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 후보 2명이 동시에 화면에 잡히니까도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이 두 분은 굉장히 띄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노출해 주니까 기준이 그쪽에 올라가고 언론 노출이 없는 민주평화당은 이게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은 네. 자기들의 사시가 있기 때문에 편집 또는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건 금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참 분해요. 그렇지만 말하면 안 돼요. 더 얻어맞으니까. 더 맞으니까. 그런데 네. 결국 그렇습니다. 야권 통합이 좋습니까? 분열이 좋습니까? 동서화합이 좋습니까? 호남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예. 또 저희들을 이해해주는 일부 매체에서도 분당파인 예. 국민의당에서 분열하는 예. 묘사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예. 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물으면은 누가 우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4% 지지를 받는 것은 좋기 때문에 이제 당명이 결정됐으니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TBS에서도 김어준 총수도 TBS 얼마나 이번에 잘했어요. 259명 탁 정규직 하더라고요. 응? 이런 훌륭한 방송이면은 이제 합법 방송인데. 합법 방송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분당파 이런 용어를 안 쓰고 민주평화당, 민평당. 알겠습니다. 당명을 민생 속으로 얼마나 좋아요. 창당이 언제입니까? 창당이 지금 2월 6일 합니다. 2월 6일이요? 그 다음 날이네요. 2월 4일. 예. 예. 우리는 저지의 목표를 두지만은 여사일 정당대회니까 이 다음 날이군요. 예, 저지가 되더라도 안철수는 절대 대표직에서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저지가 돼도 분당하는 거죠. 예. 안 물러가니까 우리가 가야죠. 왜냐하면 그 이상 기다리면은 지방에서 안 돼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지지층에서도 너희들이 창당한다고 하고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도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창당을 해나가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저지하는 게 목표이긴 하나 서로 저지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므로 창당하고. 만약 안철수 창당한다. 대표가 물러나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국민의당에서 리모델링 해야죠. 예. 민주평화당처럼. 또 리모델링 당명도 한다. 바꿔야 되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절대 안 물러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재파들의 계산이 잘못하는 게 철수는 철수하지 않으니까 중재파 당신들이 철수해라.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2월 6일이면 될 수도 있겠네요. 2월 4일 날 결과가 나오면 예. 그때 전당대회가 통과되면 당연히 합당이 통과되면 당연히 이제 탈당하실 거고 통과 안 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안 물러날 테니까 또 탈당하실 거고 탈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분들이 15분 정도 일차로.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그 개문 발차하게 되면 결국은 합류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합당을 선언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지금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분이 3분인데 출당시켜달라고. 그 3분은 어쩔 수 없이 출당시켜주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승민 대표가 그 당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출당 권한을 유승민 대표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그건 1구 2호는 2부 지자라. 예. 어떤 사람은 통합 절대 안 합니다 하고 통합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만은 유승민 대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출당돼서 다시 그분들이 와서 합류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호적은 거기 있어도 몸과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깨끗하게 또 안철수 대표도요.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경남 도의원, 부산 기초의원들을 요구를 했어요. 예전에 나를 지지하니까 제명해달라. 네, 국민의당 민주당에서는 깨끗하게 해줬는데 네. 왜 자기는 요구하고 자기는 안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새 정치가 아니라 구정치고 악태 정치지 뭐. 자 그러면 호남의 그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은 최근에 네. 뉴스완 등 예. 루포 기사를 보시면은 잘 알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 방송할 때도 내가 한번 사과했습니다마는 오늘 목포에서 우리 민주평화당 처음 결의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눈이 삐어서 안철수 지지해달라고 한 거 대단히 사과드린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더라도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박정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당대표 등 전면에 나서지 말자. 네. 우리가 나서면은 안철수한테 져서 우리가 해먹는다. 이렇게 하니까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우리는 뒤에서 병풍 노릇하자. 이거지. 저는 나설 리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새 정치하는 거지. 응? 뭐 안철수처럼 안 한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 사기꾼이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기꾼까지.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원통한 것은 저는 그랬어요. 나는 정치를 하면서 DJ에게 충성했고 내가 5년간 공백이 있었던 대북송금 특검 감옥 살고 나오니까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준 목포 시민들에게 충성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 손학규 모든 사람들이 대선 때 저를 만나자고 해도 이건 틀렸더라고요. 만나지 말자. 이대로 가자. 어차피 우리가 지더라도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래를 보자 했는데 치고 나서 말 한마디 없이 저한테 선배님
통합 통짜도 꺼내지 않고 나중에 연대라도 해보겠습니다. 꼭 연합 연대합시다. 응? 우리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DJP 통합이 아니요. DJP 연합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나가서 기자들한테 통합밖에 살릴 길이 없다 하니까는 불신이 쌓이게 생각하고 최근에요. 권은희 의원에게 제가 우리한테 와라. 네. 민주평화당에 해라 그랬더니 대표님은 즉 박지원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은희 의원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하고 대화를 좀 해보십시오. 야, 너희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하냐? 만나주기를 하냐? 그러니 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시는구나.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인희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처럼 이 지금 호남 베이스의 지역구 의원들 중에 지금 호남의 분위기 굉장히 안철수 후보한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통합하러 가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죠? 제가 권은희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어려웠어요. 네. 제가 가서 광주의 딸 박근혜와의 대결이다. DJ가 어려울 때 호남 사람과 국민이 살려주듯 권은희가 어려우면은 광주 시민이 살려달라. 그래서 박근혜하고 맞짱뜨게 만들어달라 해서 당선됐어요. 자기도 굉장히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김관영 의원은 제가 초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호남의 지도자로 커라. 굉장히 제가 많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또 재선 때도 제가 많이 했는데 안철수 만나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가더니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야 이 녀석아 하고 야단을 쳤어요. 야 이 녀석아. 그래서 좀 내가 그 후배들인데 그랬는데 참 아까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관영도 권은희도 돌아온다. 왜? 정치인은 지역구 민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본인도 알 텐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난리예요. 그래요? 네. 어느 그 남 지역구니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아무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수도권으로 옮긴다 하는 얘기가 파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에 오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똑같죠. 오히려 수도권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민심 또 정치인은 항상 우리는 사상가나 학자나 언론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역구 구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지 않죠. 할 수 없어요, 정치인은. 그래서 저는 민심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돌아온다. 집 나간 아들, 딸이 돌아오면 부모로서 받아야지 어떻겠어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20석이 넘어갈 것이다. 예,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말씀대로 하시면 그 합당한 당의 규모가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나중에는 예. 안철수 대표가 우리에게 와서 비례대표 좀 제명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계속 그렇죠. 공개적으로 개진하기 때문에. 네. 우선 보세요. 저 통합을 해놓으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데 얼마나 싸우겠어요. 지금 MB 문제 가지고도 옹호하고 반대하고 이게 되겠어요? 한 집구석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문발차를 해서 비록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온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혁명의 산물인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엄중한 질책을 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당의 최대 승자는 유승민 대표인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예. 국민의당 안철수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광주를 두 분이 가셨고 오늘은 이제 대구를 두 분이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일정상 그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완전히 유승민 대표는 예. 대구에 가면은 배신의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예. 지금도 그래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지지층이 대구에는 지금도 강하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인이다 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음 국회의원 안 된다라고 하니까 탁 하는 거 보세요. 이분 머리 좋아요. 햇볕 정책 안 된다. 탈호남해라. 그리고 대구 사람들로서는 저게 배신이 아니고 효자네.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딱 먹어오면은 이게 진짜 꽃방석에 앉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9석 꼬마당 당대표에서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당대표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철수 대표는 왜 이걸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여러 가지 하는 얘기가 이제 보수의 적자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해보려고 진보 개혁에 위장 취업했다가 대통령 떨어지니까 저 한국당 보니까 홍준표 대표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언론에서도 취급을 안 해주고 보수 본류에서도 저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니까는 국민의당을 우리를 끌고 데리고 가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집권을 대통령이 돼보겠다. 대통령병 걸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는 박지원이 예. 데리고 가서 자기가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철수를 버리는 거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박 전 대표님 버리고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왜 이런 플랜을 짰을까 좀 안철수 이해가 잘 안 제가 예. 매일 공격을 하니까 저는 제 고향이 진도예요. 진돗개는 한 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물어가지고요 흔들어 버려요. 또 놓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매일 공격을 하니까 그 졸개들이 안철수 졸개들이 저를 공격하는데 누가 손해예요? 저는 대통령 안 나와요. 안철수가 손해지. 그러니까 이 게임의 법칙도 모르는 거야. 손해날 싸움을 계속 하는 것. 안철수 얼마나 급했으면은 박지원이가 제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의당 입당할 때 이렇게 했다. 내가 틀린 게 뭐 있어요? 아니 누가 유승민하고 통합하지 말고 연합연대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한테 그래요 요즘. 왜 문모닝 하더니 요즘은 안 모닝 하냐? 문재인 무서워서 그러냐? 제가 뭐 무서워요? 제가 문재인 요즘도 제일 많이 때려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 같은 거 동일팀 해봐야 어려우니까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하고 안철수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예요? 그러면 안철수도 싸울지도 몰라요. 말을 나보다 못해. 박지원 대표님이 이제 처음에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하고도 같이 하자 했었지 않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합당을 반대하느냐라고 이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 같이 하는데. 연대하자는 거예요. 합당하자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유승민의 예. 다름을, 저는 보수를 절대 욕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계셔야만이 체크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니 그 말이 안 되죠. 민족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다 이 소리를 하냐고. 아니 설사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하지 않고 미사일이나 몇 발 쏴버렸으면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되고 강원도 동계올림픽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모진 말로 해서 되겠어요? 오늘 또 보니까 북한 현 월송입니까? 송월입니까? 예. 거기 송월. 예. 송월. 예? 거기 내려오니까 우리 언론은 다 보도했는데 우리 마식령 스키장 답사단 가니까 북한 언론에서 보도 안 했다. 아 이건 자기들이 보도해놓고 우리가 북한에서 시켜서 보도했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유승민 의견도 우리는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안철수처럼 그렇게 위장 취업해서 여기서 해먹으려다 안 되니까 또 저쪽으로 가고. 대표님? 더 해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드디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까지 기분이 좋으신 당분간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고. 아닙니다. 곧 이어서 이제 가칭 민주평화당의 의원. 1개 의원.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가 김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 겨울에 정책 공부 계속해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주택 정책 중에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공화국 대해서. 맞죠? 예.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발레리 줄레조라는 분인데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하고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해가지고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지리학자인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제가 좀 그 연구 논문을 제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특히 외국 사람이 처음에 오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좀만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 좀만 길게 있다가 들어오면 네. 그 이제 공항에서 쭉 들어오다가 아파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도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 신도시도.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꾸 슬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파트는 안 짓는다. 라고 하던 판에 여기 오니까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그때 올림픽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병영을 보는 것 같다. 모든 게 남쪽으로 일자로 쫙 진열돼 있는 맞아요. 이런 병영을 보는 것 같다. 충격적이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풍경입니다. 우리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우리는 별로 이제 뭐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알고 와도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러시아에는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나라냐 여기가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아파트 공화국을 이제 90년대 책 쓰고 2000년대 책을 내고 박사학위 논문 받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학술상도 받았어요. 프랑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가지고 아파트 공화국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 상도 받고 말이지. 그 양반이 분석한 이유나 이런 건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근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일단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왜 나쁠까, 근데? 뭐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나 또는 너희들은 그냥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여 사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는 듯한 낮게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아파트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통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이런 느낌 일률적인 것 같고 창의성이 없고 없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 얼마 이상이 사는 것 같습니까? 몇 %나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글쎄, 절반 정도 절반은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반 넘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 60%예요. 인구의 60%가 이거 60%. 그래 지금 이제 전체가 한 1,900만 호를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그중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한 1,03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겠죠. 근데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외에 그럼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느냐.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세대 연립주택인데 다세대 연립이 한 또 20% 차지해요. 근데 아파트라는 이름이 우리는 지금 아파트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양이? 모양이 성냥갑처럼 일단 성냥갑처럼 그다음에 일률적이고 그다음에 높이 쓰고.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그러면은 되게 5층이나 12층짜리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쭉 일렬로 쓰는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고층화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그러면 다 고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파트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같은 고층 아파트나 이런 거는 다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는 뭘 아파트라고 하냐면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맨션이라는 용어도 썼었어요. 맨션을 일부 썼죠. 혼자 나온 맨 처음에 한강에 나올 때는 맨션이라는 한강 아파트라고 안 부르고 맨션이라고 불러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령 아파트먼트라는 거는 가령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주 모든 게 다 아파트예요, 솔직히.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뭐냐면은 그쪽에서는 콘도미니엄이에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고 아파트먼트는 임대주택을 아파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아파트라고 부르고. 근데 왜 우리는 아파트라는 이름을 저걸 했을까? 그걸 또 법적인 용어예요. 발음이 좋잖아요. 아파트. 노래 나가기도 좋아. 네. 아파트. 아름다운 나의 아파트.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지 근데 만약 일본의 규정까지 따른다면 사실은 60%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도 뭐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 또 한쪽에서 느끼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상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이제는 대부분 20, 30대가 그 외에 주거 형태에 대해서 겪어본 경험이 대단히 별로 적고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사는 곳으로라기보다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파트입니다. 솔직히. 재산증식 수단이었죠. 정말 이건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딴 거 어떤 거를 자동차를 비하건 뭘 비하건 간에 이 아파트만큼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그리고 온 국민이 뛰어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요. 대단한 저는 가끔가다 이거 보면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면은 굉장히 아파트를 나쁜 거로 치거나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아파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는 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80%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를 아파트를 히트 상품으로만 보지는 말자. 우리 아주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괜찮은 방식으로 우리 거로 만들 거냐. 이걸 고민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아파트를 다 허물고 개인주택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기 하는 게 아파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나왔느냐. 땅이 모자라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나왔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사람에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런 목적. 처음에는 그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서는. 재산 증식 수단이 됐죠. 아니, 일반 사람이 재산 증식이 아니라 저는 건설회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에는 맞습니다. 주택공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차관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사전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가면은 그 석유 중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건설사로 뛰어들게 됩니다. 90년대에서는 신도시를 해가지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2000년대 와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이명박이 뉴타운 가지고 일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건설업자와 정부와의 유착 관계에서 나온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만들어 놓은 거가 그건 확실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전 분양제 돈이 없어도 업체들이 그 집 살 사람 돈으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업체들은 없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는 땅에 대한 규제만 뭐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정권에 따라 다르고 특히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많아지면서부터는 민간 건설사들이 끊임없이 먹거리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문화 요소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건설업자하고 그렇게 결탁해서 이쪽을 몰고 왔네요. 그런 점에서는 최고의 히트 상품이자 그런 부분에 조정돼 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 이 맛을 본 업자들이 계속해서. 근데 지금도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같은 것 때문에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음에는 이러면서 도시를 망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왔어요. 이제는 아파트 공화국의 의미가 어떤 거냐 이미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그거는 저거 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걸 가지고 아파트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아파트 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단지요? 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게 문제다. 아파트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단지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와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또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보다도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왜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왜냐하면 자꾸 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딱 놓고 자기네 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대형이 되면은 많이 지을 수, 천사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기도 좋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살다가 나중에 팔기도 좋고, 이런 단지를 계속해서 만드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가 됐으나 상당히 왜곡된 부분에 의해서 지금도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자, 그럼 단지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궁금하네요. 그게 왜 문제인지. 그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은 업자와 정부가 그 방향으로 결탁해서고 한 번 잘못 정책해주면 이렇게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